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같음과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해외 동포 건익옹호법이라는 법을 법제화해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들, 그리고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상속 재산을 법제화를 해가지고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최중하 회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북한이 해외동포 건익옹호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그 재산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눈길을 끄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북한이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 친지들,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만든 법인데, 사실 어불성설인 게, 이게 북한에 살고 있는 자기 국민들이 사유재산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당장 너머에 있는 남이 나라 것을 지금 그걸 보장해준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앞뒤가 뒤지 않고, 최소한 그 정도 하려면 북한이 그래도 법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런 체계부터 먼저 갖추고 해야지. 자기 국민이나 전 국민을 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담장 너머에 있는 남의 집에 재산을 가져오는 거 인정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의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은 북한 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법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렇죠.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개인의 사적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북한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망을 했거나 돌아갔거나 그러실 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재산을 남겼다 했을 때 북한이 그걸 법적으로 보장을 하겠다라는 어떤 취지인데, 이건 자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또 다른 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제기되는데요. 실제로 북한에 있을 때 자유재산 인정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 터밭이라든가 무슨 돼지라든가 이런 정도의 재산을 인정하는데 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어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거를 인정할 것 같나요? 이게 저도 사실 북한에서 살았지만은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고 국가에 해당되는지 그 선이 명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다 걷어가지고 가고 빼앗아 버리고 했던 게 보편적인 우리가 바라봤던 사회였기 때문에 혹시 돼지를 내가 새끼를 가져다가 돈으로 사서 새끼를 가져다가 키워서 100kg짜리를 해서 만들어서 팔아서 했을 때는 그게 법적인 그걸 테두리를 다 떠나서 법적인 그걸 떠나서 그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팔아서 그것으로 생긴 수익을 내가 가지는 거는 됐다고 봐요. 그 정도의 재산이기보다 그 정도의 소유물은 인정을 했다. 개를 키우거나 무슨 토끼를 키우거나 이런데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실제 스커우즈에서 살고 있는 집도 어느 날 와서 그게 우리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사유재산이 아니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일제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집이었어요. 근데 그게 내 건 아니에요. 일단은 재산권은 국가의 기속이 있다. 북한이라는 그 영토에 붙어 있는 모든 건 다 국가에 기속되어 있는데, 후에 이제 경제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난행군 걸치고 하면서 이제 가정집 정도는 이제 사고 팔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고 팔 수는 있는데 그게 자기가 완전히 소유권 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집 정도는 사고 팔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권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이어지진 않는다. 두루가 살 사람이 사가 돈을 지불하고 살 수는 있지만 그게 등기 이런 서류에 내 재산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북한이 발표한 해동포 건익옹호법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해외에 있는 친척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 그 재산을 인정해주겠다 하는 법인데, 이게 북한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이전에 1995년도에 대외민사관계법이란 걸 만들어 와가지고 이와 유사한 그 형태를 인정하는 걸로 이미 1995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2022년도에 들어와서 해동포 건의옹호법으로 이 법을 다시 개정을 하면서 다시 이걸 확정 지은 이유는 북한에 다른 속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에서는 어렵다.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를 이 법의 기초에서 뭔가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북한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 친척 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삥 뜯겠다. 삥 뜯는 걸 법적으로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거의 사기 억지를 부리는 건데 근데 참 희한한 게 내가 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산가족을 만나든 남한에서 가는 이산가족들이 정말 꼬깃꼬깃해서 돈도 제한되게 딱 받아가지고 많이도 못 주고 허용도 안 해주면서 허용도 안 해주는데 이제 그래도 친척들이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숨겨가지고 전달을 해버리면은 그것조차도 당연히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고 다 뺏어갔잖아요. 다 뺏어가는데 심지어 탈북민들이 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 생각해서 송금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은행의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현찰로 보낼 수밖에 없고 인편을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런 거 하려면 은행도 좀 개선해야 되고 외국 은행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분명히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개선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한다 하면은 좀 남한에 있는 내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앞으로 재산을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그럼 이걸 부동산을 남겨놨어. 그러면 그 부동산을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한 잔을 팔아서 한 잔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결국에는 갔을 때 정말 내 가족이나 내 친척한테 그게 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신뢰가 되냐 하는 거예요. 북한의 지금 사적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 국가적 재산, 북한은 전인민족 재산, 전 국가적 재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인민족 재산, 전 국가적 재산만 인정하는 북한 내에서는 이 개인의 사적 재산 그리고 상속받은 이런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어떤 그런 상속 재산들을 과연 법을 만들어서 인정한다. 이건 솔직히 북한 내에서도 통하지 않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보면 북한이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돌아간 미국의 대학생이 돌아간 것 때문에 미국 재판부가 재판을 통해서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가지고 북한의 해외에 있는 재산들을 압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물망초에 박선영 이사장 단체가
도와줘가지고 국군 포로 가족들이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 유린 피해를 받은 보상, 경제적 보상에 대한 재판을 한국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재판을 걸어 승소를 해가지고 한국 내에 있는 북한의 자산, 뭐 이런 것들을 압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단 말이죠. 판례가. 북한이 이걸 대비해가지고, 자기네도 이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북한 내에 들어가 있는 군광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여기 있는 북한 내에 있는 한국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강제로 빼앗기 위한 나름의 자기네 북한의 나름의 합법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하기 위한 이런 스탠드를 취하기 위한 이런 액션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내용을 잘 보면은 가족 관계잖아요. 가족 친인척 관계에서 하는데 이제 만약 이제 그런 양수로 전환해서 어떤 북한 정부가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하면 누군가를 또 내세울 거란 말이에요.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네가 그걸 보상 안 해주니까 우리는 금강산이나 이쪽에 한국 자산이 있는 걸 우리가 압수한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도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북한이 지금 내놓은 걸 우리가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있는 군아버지가 돌아가면서 7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에게 10억 정도의 재산을 남겼어요. 한국 내에. 그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동생은 북에 있어요. 북한 그 사람이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한국 안에 형한테 자산을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북한이 정권이 대신하셔서 국가에다가 한국 정부에다가 그 재산 상속 청구권을 할 경우에 상속해달라고 청구를 할 경우에 그 군아버지 가족들은 삼촌이 탈북하지 않은 이상은 이 자산을 못 준다. 못 준다. 북한 정권과 북한의 제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북한이 그러면 안 줘. 너희가 그렇게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내에 있는 한국의 자산을 압류할 거야. 대신 니네가 그 상속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제를 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우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만들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상속을 한다고 만들어 놨다 치더라도 이걸 북한 정부가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 이쪽에서 우리 최종화 씨가 죽으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남긴 게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다가 알려주지 않는 한은 이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정보를 또 취득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만약 경우에 홍길동이가 죽었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왜 상속을 하고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북한은 남북회담을 할 때 그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남한 내에 돌아간 실향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앞으로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절차를 미리 통보해달라.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회담에서 어떤 딜을 할 때 그런 조건을 걸라. 그러면 통일부는 예를 들어가지고 통일부는 이북 오도청이나 기타 등등의 어떤 실향민 강경망들을 통해서 재산이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얼마만큼 배당이 됐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남북관계의 신뢰성을 위해서 만약 그럴 경우에 북한이 요구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도 분명히 뭔가 눈치를 챘고 이것이 어떤 시스템상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쉽게 가져오지 못하는 건 알아. 알면 그 다음 방법까지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단순히 법만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다룬 연합뉴스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당연히 한국의 실향민들만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향민만 포함된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봤을 때 탈북민들도 탈북민들도 가족을 북한에 두고 있는 탈북민들도 여기 지금 예. 은근히 그 탈북민이라는 문구는 없는데 북녘에 가족을 둔 실향민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지금은 북한 정부에서 바라볼 땐 탈북민이지만 네. 그다음에 이 실향민이라는 사람들도 6.25 전쟁 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그 북한 정권을 다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북한 정권을 싫어서 다 떠난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는 실향민이라고 이렇게 그 남한식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탈민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문제 부딪히게 되고 자 뭐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걱정하는 건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뭐 유언장에다가 그거 뭐 몇 % 재산을 상속한다는 건 남겼던 어떤 누군가를 내세워서 내 아버지가 어떻게 북한 정보에서 알아서 이 사람 부모가 한국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재산을 여기 딸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재산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도 이제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과거에도 실향민들의 고액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떤 브로커들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 가족의 머리를 채취해 온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그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하는 또 동영상을 담아서 온다거나 뭐 이런 브로커를 통해서 국내 법원에 한국의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떤 관계, 뭐 상속 문제, 재산 문제 어떤 관계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거는 어떠한 돈이 북한에 들어가더라도 북한 당국은 절대로 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명심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범위에서 이쪽 법적인 룰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좀 그 남한과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 미국, 그다음에 남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총련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도 보면은 조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 국민증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총련도 이제 그 북한 그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강범위한 포괄적인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 북한이 만든 법에 대한 무도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게 좀 의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고립을 당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국제법, 유엔 인권 계리안이나 유엔 이사회 계리안 통해서 합법적으로 북한의 금전적,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유엔의 동의 없이는 합법적으로 못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북한이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내놔라 라고 협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유엔 제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으로 그게 설사 북한이 이런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금전적으로 그게 어떤 지금은 어떤 상품이 들어가는 것도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게 실현 불가능한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떤 이슈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북한 주민들한테 이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북한 주민들은 또 열심히 또 친척들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친척들을 찾고. 아니 이런 네. 법이 나오게 되면 북한 정부가 그 남한의 실향민들이 있는 인적관계, 그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 인적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남한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그렇죠. 이제 말은 공지를 설사 남한의 친척이 있거나 가족 중에 친척이 있거나 부모 형제가 있거나 한 사람들은 다 등록하시오 해놓고 이게 신상에 대한 것까지 왜냐면 모르잖아요. 북한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누구 어디를 가고 한 거 모르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정보를. 그래서 솔직히 놓고 보면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의 가족을 두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의 상속 재산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법제적 근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남한 사회에 있는 북한 가족들, 남한 가족들에게 쉽게 말해서 공개적으로 삥을 뜯겠다. 나는 꼼수에 불과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려보게 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북한의 꼼수에 쉽게 말해 이런 법까지 만들어 놓는 꼼수에 대해서 조금 발전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양면적인 의도가 좀 다분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얼만큼 어렵고 또 그다음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탈북민인 제가 봤을 때도 그 수단과 그 방법이 빤한데 너무 유치하게 차라리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될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삥 뜯는 거예요. 뜯어 먹겠다고 한다는 게 참, 전 국가가 할 짓은 아니라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북한에서 해동법 건의공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해외에 거주하고는 가족들, 친척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법을 보상하겠다. 그 재산을. 라는 법제화를 해가지고 눈길을 끈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소식으로, 더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